1637년 1월 30일 한강 남쪽 삼전도의 눈 덮인 벌판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인조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포를 벗고 남색 평복 차림으로 청태종이 기다리는 수왕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마를 땅에 찌으며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309구두례를 행해야 했으니 이것이 조선이 청에 바친 항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47일 전만 해도 인조는 남한산성 안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그 47일간 굶주림과 혹한과 내부 논쟁 속에서 무너져 내린 조선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뒤 조선과 후금은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인정하는 강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후금의 입장에서 일시적인 타협에 불과했으며 지도자 홍타이지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만주 여러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1635년에는 내몽골의 최강 세력 차하르 부족을 완전히 복속시켰습니다. 차하르를 제압한 홍타이지의 손에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옥새가 들어왔으니 이는 동아시아 지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후금은 명나라를 대체할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636년 4월 홍타이지는 성경, 오늘날의 심양에서 성대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청으로 고치며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선에 사신을 보내 새 황제국의 신하가 될 것, 즉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격상하라는 이 요구는 사실상 조선이 명나라를 버리고 청을 천자국으로 섬기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요구를 단 한순간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교적 의리론에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제조진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청사신의 국서에 황제가 조선왕에게 명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신하들은 그 국서를 받는 것 자체를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조선 조정은 청사신 용골대와 마부대가 가져온 국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사신단을 사실상 문전박대했습니다. 붕괴한 사신들은 한양을 떠나면서 이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인조실록은 전합니다. 이미 전운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조선 조정은 제대로 된 전쟁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의 산성을 정비하고 군량을 비축하자는 건의들이 있었으나 조정은 설마 청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겠느냐며 대응을 차일필 미루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안이함은 불과 몇 달 뒤 47일간의 악몽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1636년 12월 1일 청태종 홍타이지는 직접 군을 이끌고 조선 원정에 나섰습니다. 청군의 규모는 총 12만여 명으로 8기군 본대와 복속된 몽골 기병, 그리고 한족으로 이루어진 한군 부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군 선봉을 맡은 기병대는 의주에서 한양까지 불과 사흘 만에 도달하는 경이적인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하루 100리가 넘는 행군 속도는 당시 조선의 어떤 정보망도 그 전진을 미리 알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빠른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한양까지 진출하는데 19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청의 침공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청군의 선봉이 개성을 지났다는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황급히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들고 왕실 가족을 강화도로 이송하는 작전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강화도는 정묘호란 때도 조선의 마지막 피난처였으며 기마전에 능한 청군이 바다를 건너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가 한양 도성을 출발하려는 순간 청군 선봉 기병대가 이미 서울 북방의 홍제원 부근까지 도달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쪽 강화도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인조는 불가피하게 남쪽의 남한산성으로 피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밤 인조는 세자와 종친, 주요 신하들을 이끌고 눈보라를 헤치며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의 험준한 산줄기에 세워진 산성으로 둘레 약 8km의 견고한 석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병력은 약 1만 3천 명에 불과했고 비축된 식량은 많아야 50일치에 그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위였습니다. 당시 조선 측 기록에 따르면 그의 겨울 한파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혹독한 수준이었습니다. 솜을 충분히 댄 방한복도 없이 산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동상으로 손발이 썩어가고 밤새 얼어 죽는 자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을 완전히 둘러싼 뒤 정면 공격보다는 봉쇄와 고립을 통한 장기전을 선택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에 구축된 석성을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임을 청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가 장기화되면서 성 안의 식량과 땔감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말을 잡아 먹어야 할 만큼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조정 대신들은 주하냐 척화냐를 두고 매일 같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척화파의 수장은 예조판서 김상원이었습니다. 그는 화인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죽음으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하파의 영수 최명길은 냉철한 현실론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살아남아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단순한 외교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라는 영원한 갈등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길이 청에 보낼 화해 문서를 작성하자 김상원은 그 문서를 빼앗아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최명길은 조용히 그 찢겨진 종이 조각들을 거두어들이며 대감이 찢은 것을 신이 있는 것도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었던 두 충신의 서로 다른 충절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지금도 회자됩니다. 성 밖에서는 포위를 뚫기 위한 근황군 편성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모아진 근황군의 총 규모는 약 5만 명으로 이 병력이 남한산성에 도달한다면 형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원 분산 배치된 기병 부대로 각 지방 근황군의 직결을 차례차례 차단했습니다. 충청도 근황군은 험천 전투에서 완전히 격파되었고 전라도 근황군도 금화 전투에서 청군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경상도 근황군마저 경기도 진입에 실패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구원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농성 45일째 되던 날, 인조에게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족과 신하 가족들이 피신해 있던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청군은 해안가에서 조선 어부들의 배를 강제로 끌어모아 기습도하를 감행했고 불과 하루 만에 강화도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복림대군의 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신하 가족들이 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조가 통곡했다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남아있으며 성 안의 병사와 백성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량은 이미 바닥에 가까웠고 근황군의 구원은 끊겼으며 왕족들이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으니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실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척화파 신하들조차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항전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항복이냐 죽음이냐, 오직 그 두 가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눈물을 삼키며 마침내 청에 항복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명길이 직접 항복의 뜻을 담은 국서를 작성하여 청 태종에게 보냈고 청은 인조가 직접 성을 나와 항복 의식을 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의식은 인조가 삼전도의 수왕단 앞에서 305두례를 행하는 것, 즉 땅에 이마를 9번 찢는 중국식 최고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아침,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통해 걸어 내려왔습니다. 조선 국왕의 상징인 붉은 용포 대신 신하가 입는 남색 옷을 갖추어 입은 인조의 모습에 성 위에서 지켜보던 병사들과 백성들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전합니다. 삼전도의 수왕단에는 홍타이지가 황제의 의복을 갖추고 높은 단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군 병사들과 신하들이 도열한 가운데 인조는 단 아래로 나아가 황제에게 305두례를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을 때마다 황제 폐하 만세를 외쳐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 치욕의 깊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로써 47일간의 병자호란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청을 천자국으로 섬기며 매년 막대한 세패를 바치기로 약속해야 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는 청나라 심양으로 인질로 끌려가야 했으며 척화론을 주도한 신하들 여러 명도 함께 압송되었습니다. 전쟁 중 청군의 포로로 잡힌 조선 백성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훗날 몸값을 마련해 고국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환양녀라는 낙인이 찍혀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청의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8년을 보내며 청의 선진 문물을 목격하고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과도 교류하며 세계관을 크게 넓혔습니다. 1645년 귀국한 소현세자는 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으나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 의혹은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형의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한 복림대군, 즉 효종은 청에서의 굴욕을 뼛속 깊이 새기고 왕이 된 뒤 북벌을 국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효종은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지만 현실적인 국력의 한계와 신하들의 반대로 끝내 북벌은 실행되지 못하고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삼전도에는 항복 이듬해인 1638년 청태종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대청왕 제공덕비라 불리는 이 비석은 조선인들에게 치욕의 상징이었으며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훼손되거나 땅에 묻혔다가 다시 세워지는 굴곡 많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 비석은 오늘날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남아 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병자호란의 상처 위에서 피어오른 소중화 의식을 살펴봅니다. 청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조선이 어떻게 스스로를 중화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라 자처하게 되었는지 그 역설적인 역사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굴욕 속에서 오히려 더욱 굳건해진 조선의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